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0장 메타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론이 있고 그리고 가다모의 해석학, 그 다음에 리케르의 은유 이야기 해석학과 담화행위 이론, 그 후에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 역사 해석학, 그리고 결론,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메타비판적 해석학에 요청되는 맥락과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황상대적 그리고 사회실용주의적 해석학에 대한 대응으로 메타비판적 해석학이 요청됩니다. 신학적 해석학과 또 프로이드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기 기만적이기 때문에 의혹과 비판의 해석학적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의 창조성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텍스트에 담긴 상징과 은유, 이야기의 창조적인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리케르가 말한 것처럼 상징은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해석학적 관심사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어떻게 부딪혀 오는가,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 앞에서 어떤 과정을 전개하며 또 이 과정이 어떻게 창조적인 효과를 산출하는가 하는 것, 이것이 해석학적 관심사입니다. 메타비판적 해석학의 가능성과 역할에 관한 물음을 우리는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탈근대적 해석학의 상황에서 텍스트가 상이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경우에 또 다원적 행위들을 수행할 때에 그 행위들의 다원성에 수반되는 해석의 다원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동시에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과연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메타비판의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타비판적 해석학의 두 가지 특징을 들자면, 첫째는 텍스트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관해서 성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해석학 모델들의 범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수한 종류의 텍스트와 관련해서 그 모델들 각각의 가치 또는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석 행위의 초상황적 조건과 또 다양한 해석 모델들의 정당성을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메타비판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타비판적 해석학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비평가들이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규범의 형성을 위해서 합의 또는 동의에 이를 수 있는가, 동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메타비판적 해석학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메타비판적 해석학은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메타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의 주요 특징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해석 모델을 모정의 해석 목적과 관련시킴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자체가 주어진 목적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메타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은 거부합니다. 나와 나의 공동체를 위한 텍스트의 효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말하자면 상황상대적 또는 사회실용주의적 해석학에 반대합니다. 상황상대적 사회실용주의적 해석학의 예들을 들자면 경건주의 해석학이라든가 급진적인 독자 반응 비평이라든가, 그리고 실용주의 형태의 이야기 신학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비판적 해석학은 해석의 상황적 기준에 대한 비교적 평가 또는 각각의 기준들을
통용 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을 위한 초상황적 기초를 추구합니다. 이 초상황적 기초는 텍스트 내재적 본성과 그리고 텍스트 외재적 실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메타 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가다모의 해석학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다모는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근대의 비평적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과 맥락이 없는 획일적 절차로서의 방법 개념과 또 해석을 위한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가다모는 거부합니다. 가다모에게는 두 가지 해석학적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변적이고 유한한 현실화와 텍스트 수행으로서의 우연적, 특수적, 역사적 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한한 행위에 앞서서 전제되는 보편적인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일반적, 언어적 축입니다. 바인스하이머에 따르면 예술, 놀이, 진리에 관한 가다모의 해석학적 작업은 탈근대적이거나 또는 복고적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모의 두 가지 해석학 중에 첫 번째 축, 말하자면 가변적이고 유한한 현실화와 텍스트 수행으로서의 우연적, 특수적, 역사적 축을 강조하는 것은 가다모의 해석학이 탈근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학의 축, 유한한 행위에 앞서 전제되는 보편적인 존재론적 근거로서 일반적 언어적 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다모의 해석학이 복고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인스하이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그것이 재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철저한 상대주의 또는 절대적 상대주의를 보여준다. 이것은 해석학의 탈근대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모든 실제가 해석학적이기 때문에 해석학은 존재론적이며 작품과 진리는 오직 그것들의 수행, 퍼포먼스로서의 현실화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여기에 탈근대적인 해석학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가다모는 이해의 방법이나 규칙을 말하는 대신에 공동체와 전통 안의 판단, 상식과 같은 개념을 통해 해석자의 전이해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합리적 기준을 공동체와 전통의 맥락 안에서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특징은 매우 복고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모의 메타 비판적 해석학이 출연하는 세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역사적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고, 두 번째는 간주관적 개인적 이해에 있어서의 언어의 구성적 역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법적 토대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이 세 번째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식은 기본적으로 후설이 말하는 생활세계, 레벤스벨트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이 생활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설에게 있어서 사물은 의식에 알려진 베부스자인의 형태로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생활세계 기초에서 사물은 거기에 있음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인간의 역사적 처해 있음, 비핀들리카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른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주장이란 주어진 지평 안에서의 해석학적 이해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객관주의를 비판하는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는 가다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이데거는 방법에 기초한 계산적 사고와 명상적 또는 위임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이 명상적 사고 그리고 위임을 우리는 겔라센하이트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계산적 사고와 대조시키고 또 이 두 가지가 계산적 사고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다모의 방법으로서의 해석학적 거부는 하이데거의 계산적 사고에 대한 거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독자의 생활세계 안에서 현실화되거나 수행될 때만 말을 합니다. 수행될 때마다 매번 다르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위한 결정된 기준이나 하나의 정확한 경전적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다모는 전통 안에 실천적 지혜가 있다, 또 전통 안에 판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다모의 해석학이 단지 포스트 모던적, 탈근대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실증주의적, 이론적, 개인중심적 이성과 인위적으로 대립되는 협소한 계몽주의적 전통과 공동체 개념을 가다모는 거부합니다. 가다모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실천적 지혜, 다시 말하면 프로네시스를 공유하는 전통과 공동체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전통 안에 상식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전통 안에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 상식과 판단이 작용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어떤 기준과 판단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계몽주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선판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판단, 역사성 안에서의 판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판단보다 선입견 또는 선판단이 훨씬 더 자신의 존재의 역사적 실제를 구성한다 라고 가다모는 이야기합니다. 가다모의 해석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가 해석학의 보편적 특성으로서 언어와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다모는 모든 인간의 언어와 소통을 특징 짓는 무제한적 간주체성이 해석학의 보편적 특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언어는 나와 세상이 만나는 것이고 해석학의 존재론적인 성향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학의 문제가 보편적인 이유는 단지 이해가 언어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천적 이성 자체가 전통의 영양사적 맥락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가다모는 봅니다. 이러한 가다모의 입장은 사회상대주의적 입장과 대립되는 입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다모의 영양사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 속해 있다. 우리가 자기 검증의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오래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사회, 국가 안에서 자명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의 영향사 안에서 인간의 주체성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곧 이 진리 이해의 패러다임이 이 계몽주의의 개인 중심적인 이성적 반성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세대의 간주관적 공동체를 통해 생겨나는 상황 연관적 토대, 다시 말하면 선입견 또는 선판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다머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 상황 연관적 토대인 선입견, 선판단,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역사적 실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선입견에는 올바른 것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것도 섞여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가? 이 기준에 대해서 가다머는 4가지 핵심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게임 세계입니다. 게임 세계에서는 항상 규칙에 따르는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술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 세계에서는 탈은폐로서의 경험이 여기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화 안에서의 진리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식과 판단, 실천적 덕이 있습니다. 가다머에게 따르면 게임 세계에서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잘못된 선입견을 판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예술 세계에서는 탈은폐라고 하는 디스클로저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 자체가 올바른 선입견과 잘못된 선입견을 걸러낸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 안에서는 그 대화 자체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출현, 그 emergence, appearance 자체가 잘못된 선입견을 걸러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식과 판단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전통에 있어서 항상 그 실천적 지혜가 있고 상식과 판단이 통용되기 때문에 선입견을, 잘못된 선입견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다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영향사 안에서 해석학적으로 훈련된 판단을 가다머는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여전히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은 무엇인가 하면, 수행, 게임의 수행과 예술의 경험과 그 다음에 전통 안에서의 판단 행위가 또 대화를 통한 진리의 출현이라는 것이 여전히 과연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기준과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머 해석학에 대해서 두 진영에서 서로 상반된 비판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버마스가 이렇게 가다머를 비판합니다. 실증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한 가다머의 비판에는 공감하지만 전통에 대한 가다머의 인식이 의혹의 해석학에 열려있지 않은 보수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순진하다, 이렇게 하버마스는 가다머를 비판합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리차드 로티는 가다머가 진리를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환원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규범들은 전통 자체에 대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통들 사이의 판결은 오직 실용성에 의해서만 판결되어야 하는데, 가다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리차드 로티는 비판합니다. 말하자면 리차드 로티는 상황 상대주의적 또는 사회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가다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다머의 해석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가다머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가다머는 분명히 해석학적 역사적 이해가 계몽주의적 비역사적 합리주의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상대화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근대 합리주의 하에 무시된 전통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또 공동체 안의 실천적 이성이라든가 해석학의 보편적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그는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간주관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올바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가다모의 양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다모는 탈근대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통 복고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다모의 해석학은 진리와 방법, 또 이해와 설명 사이에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와 영향사의 맥락 안에서의 실천적 지혜와 판단 외에 다른 해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다모의 해석학이 과연 충분한 비판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타비판적 해석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는 릭게르의 은유와 이야기 해석학 그리고 담화행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슐라르마의 해석학 이론이 해석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면 릭게르가 가다모와 하버마스의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서 통전적 해석학을 수립하고자 한 것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릭게르는 가다모의 해석학과 하버마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의 비판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논증하면서 해석학이 궁극적으로는 비판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하면 메타 비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다모의 해석학은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적 조합을 통해서 메타 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릭게르는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안에서 해석학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석적 폭로적 기능과 창조적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그는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인간 의지의 투사로서의 우상을 폭로하고 의혹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상징과 간접적 언어를 열린 마음으로 들음으로써 비판 이후의 회복의 해석학을 추구합니다. 릭게르는 설명의 분석적 폭로적 기능과 이해의 창조적 기능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자 한 면에서 가다모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메타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설명, 진리와 방법, 신뢰와 의혹, 비판과 회복과 비판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앞에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부분이군요. 뒤에 있는 부분, 설명, 방법, 의혹, 비판은 앞에 있는 부분, 이해, 진리, 신뢰, 회복을 위한 보조적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 그리고 신뢰, 진리, 이해, 이것이 회복 해석학의 보다 중요한 중점적인 과제가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릭게르의 표현을 빌면 비평지 사막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 부름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는 다시 부름을 받는 것이 해석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설명, 방법, 의역, 비판은 비평주의 사막에 해당되고 이해, 진리, 신뢰, 회복은 다시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릭게르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법주의가 침식한 존재론적 기반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소박성과 두 번째 소박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박성은 믿음의 직접성입니다. 이 믿음의 직접성은 시적 텍스트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시적 텍스트는 특히 종교적 텍스트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의미하는데, 두 번째 소박성은 비평적인 사막을 지나서 자기 반성적 의식 안에서 다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박성은 생산적이고도 재구성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릭게르는 위임과 현현으로서의 진리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이데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텍스트의 뒤로부터 텍스트의 앞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자의 주의를 전환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 실물적 지시체와 2차적 은유적 지시체를 구별하고 1차적 실물적 지시체로부터 2차적 은유적 지시체로 관심의 초점을 돌리는 것, 해석자의 주의를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릭게르의 은유 이야기 해석학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텍스트의 뒤로부터 텍스트의 앞으로 해석자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텍스트 앞에 게시되는 것은 인간 자아에 관한 진리 또는 간주관적 의식의 구성물입니다. 텍스트 뒤에 저자의 목적과 상황에 관해 텍스트가 전제하는 바는 여기서 부차적이고 최소한도의 의미만을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발화 효과적 행위로서 텍스트의 의미에 집중합니다. 텍스트 내재적 자료만이 텍스트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릭게르는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릭게르의 은유 이야기 해석학에 대해서 클렘은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릭게르의 반성적 의식이, 다시 말하면 해석학적 비판적 의식이 시적 언어의 진리 또는 거짓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적 언어, 은유는 실제를 재기술하기 위해 지각세계에 대한 지시를 유보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진리 가치 주장은 희생된다 라고 클렘은 비판합니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반후조도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릭게르의 은유 이론에서는 좋은 은유와 나쁜 은유를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결여되어 있다. 텍스트의 뒤에 저자의 목적, 상황의 의미가 릭게르의 해석학에서는 약화된다라고 반후조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담화행위 이론을 통해서 릭게르의 해석학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스틴은 텍스트 앞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기능은 텍스트 뒤의 사태에 의존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서얼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허구적 텍스트와 비허구적 tek스트는 작용적 효과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 작용적 효과가 기초하는 텍스트 외재적 요소
다시 말하면 헌신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상황은 공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작품을 허구로 만드는 것은 저자가 작품을 향해 지니고 있는 발화수행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비허구적 담화에서 발화에 의해 야기되는 효과나 의미, 힘을 수립함에 있어서 화자 또는 저자는 우리가 단지 발화나 텍스트에 의해 성취되는, 다시 말하면 발화 효과적 행위에 의해 성취되는 힘이나 효과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보다 더 분명하게 어떤 태도, 다시 말하면 암묵적인 헌신을 취한다 라고 썰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허구적 담화에 있어서 저자는 보다 분명한 암묵적인 헌신을 그 발화 수행적 태도 안에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발화 수행적 태도 안에서 나타나는 저자나 화자의 헌신이라든가 이러한 목적이 발화 효과적 행위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화행위 이론에서는 비허구적 담화에서의 암묵적 헌신의 역할은 발화 효과적 담화행위, 말하자면 perlocutionary speech act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발화수행적 또는 발화수반적 담화행위 illocutionary speech act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케르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은의와 진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만족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텍스트 뒤의 화자 또는 저자의 의도와 행위를 리케르는 2차적인 것으로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담화행위 이론은 앞에 치우친 리케르의 접근에 대한 교정제를 양방향성, 다시 말하면 앞과 뒤의 이론적 타당성을 보여줌으로써 통전적인 메타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하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인 역사 해석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 역사 해석학을 우리는 메타비판적 해석학으로서의 역사 해석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판넨베르그는 역사 해석학의 수립을 통해 메타비판적 해석학의 차원에서 지식의 보편적 토대를 세우고자 했던 학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역사 해석학입니다. 그의 말을 따르면 역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 지평이다. 모든 신학적 물음과 답변은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을 통해 창조 세계 전체와 갖는 역사의 틀 안에서만 유의미하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넨베르그의 역사 해석학은 보편사적 역사 해석학입니다. 판넨베르그는 구속사적 역사라는 한정된 틀이나 또는 초월적인 것을 배제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방법론적 실증주의나 또는 마르틴 켈러와 불트만의 그 사실과 같이 역사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이분법, 이 모두를 거부하고 그는 보편사로서의 역사 해석학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판넨베르그의 역사 해석학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의 상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적 실제는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해석 공동체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출현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도 역사적 전통, 다시 말하면 전승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말씀, 그리고 전통과 해석은 불가분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사건은 말씀을 능가하며 말씀의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지시 대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사건과 의미는
통일적입니다. 특히 판넨베르그는 사건과 의미의 통일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건은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사건은 물론 상황 또는 전통의 맥락을 지니지만 그 자체 안에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판넨베르그의 생각이고, 의미란 것은 말하자면 객관적 실제로서 사실 안에, 역사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넨베르그의 주장입니다. 판넨베르그의 역사 해석학은 기독론 중심적인 해석학입니다. 그의 해석학에서 기독론은 해석학적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말과 행동 안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는 아직 세상으로부터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취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릿게르에게서처럼 단지 유사은유적이거나 언어내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보편적 역사의 범주 안에서 기능한다고 우리는 판넨베르그의 해석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그의 해석학을 몰트만과 비교한 도표입니다. 몰트만의 해석학은 종말론에서 해방과 사회적 변화를 위한 해석학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반면에 판넨베르그의 해석학은 인식론적 물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몰트만은 실천적 편협적 계시회와 역사 해석학에 집중한다면 판넨베르그는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계시회와 역사 해석학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몰트만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전제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중심이라면 판넨베르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격이 중심이라고 우리는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 역사 해석학이 그 갖고 있는 그 종말론적 미래의 지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역사적 이해의 지평은 역사 속에서 앞으로 나감과 함께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도 확장되어 갑니다. 텍스트는 오직 역사의 전체성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데, 역사의 전체성은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고 또 현재 가능한 것에 기초해서 미래의 지평과 연결합니다. 현재의 의미는 오직 미래의 빛 안에서만 분명해집니다. 오직 역사 전체를 하나의 전체성으로 완성하는 종말의 빛 안에서만 참된 창조 세계의 본성이 계시된다. 마지막 심판은 모든 사실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우주적 종말론적 지평을 제공하는 상징적 실체다.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 판넨베르그는 해석학이 결국은 종말론적 차원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의 종말과 목적을 선취적으로 얘기하고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육신의 절대적 역사성이 역사 해석학을 위한 메타 비판적 기준과 원리가 된다라고 판넨베르그는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성육신 자체가 역사 안에서의 하나의 그 픽스된 포인트, 픽스티드 포인트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릿게르 해석학의 메타비판적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릿게르는 의욕과 들음, 또 엄격함과 순종, 이러한 양쪽 태도들을 종합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의욕과 엄격함, 그것은 우상타파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텍스트 안으로 우리 자신의 소위나 구성물을 투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순종과 들음과 순종은 상징과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텍스트의 영향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과 들음, 그리고 우상타파와 순종의 변증법적 관계로 릿게르의 해석학이 구성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은 다원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상대적 적절성을 추구하는 메타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릿게르의 해석학의 약점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릿게르 해석학의 약점은 담화행위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가 저자의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화행위 이론은 모든 텍스트가 다 실물적 지시체를 지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이야기는 인간의 삶, 행위, 상황과 얽혀있는 복잡한 그물망을 통해서 더 넓은 언어 외적인 공중적 세계에 닻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썰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문학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고, 그 작품이 허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자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허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저자가 채택하거나 유보하는 특수한 헌신이나 책임이나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 은유, 이야기의 창조적 힘을 지닌 텍스트 앞에서 열리는 세계 또는 지시체의 전율을 목표로 하는 릿게르의 텍스트 이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스트 뒤에 저자의 역할과 상황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판넨베르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판넨베르그에 있어서는 종말론적, 기독론적, 역사 해석학의 관점에서 메타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의 전망이 제시되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다머와 같이 역사적 유한성의 문제를 판넨베르그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종말론의 그 범주 안에서 궁극성과 보편성의 지평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 신으로서 만유의 창조자와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신학은 이러한 보편적 하나님, 창조자와 창조의 완성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학은 개토화된 종교 전통을 넘어 보편적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넨베르그는 강조합니다. 역사의 유한성과 우연적 사건의 축은 메타비판적 체계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이 판넨베르그의 확신이고 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타비판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정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개방적인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타비판적 체계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리로 나아가는 체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시 말하면 종말의 맥락 안에서 부분적인 것이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말론과 기독론의 관점에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대한 메타비판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판넨베르그의 역사비판적, 종말론적, 메타비판적 해석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사건,
역사 해석을 위한 해석학적 열쇠 또는 정점으로서 약속된 종말론적 목표에 대한 얘기, 안티스페이션을 제공합니다. 종말론적 완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성서의 언어는 단지 역사 같은 히스토리 라이크 은유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계시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기초한 계시적 언어로서 지식의 궁극적 토대에 대한 종말론적 지평에서의 신학적 논증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넨베르그의 생각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메타 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을 위한 신학적 기준과 토대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칩니다. 첫 번째는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으로 구성되는 성서 텍스트 내재적 본성이 메타 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을 위한 첫 번째 신학적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서 언어에 의해 지시되는 텍스트 외재적 실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보편적 종말론적 역사가 두 번째 메타 비판적 탈근대주의 해석학을 위한 신학적 기준과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